동해 바다에 오징어가 왔다. 거대한 무리를 이루며 대양을 유유히 유영하는 오징어. 3,000km의 긴 여정의 기착지에 오징어가 나타나면 일순간 동해도 활기를 되찾는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오징어가 제기를 잃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워진 오징어의 대이동. 지금 동해가 술렁이고 있다. 2006년 오징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전 세계 3억 6천여 평방킬로미터 바다 가운데 오징어 최대 어장은 한반도 동해다. 동해안의 대표적 오징어 어장 강원도 주문진항. 15톤급 이상 대규모 체납기 어선만 50척이 있을 정도로 오징어가 줄을 이루는 곳이다. 5월 초 오징어 잡이가 시작되면서 주문진항도 분주해진다. 주문진항을 떠난 지 4시간. 그네 50km 지점에서 오징어 떼가 어군 탐지기에 들어왔다. 때에 맞춰 서둘러 조업 준비가 이루어진다. 오징어 서식 공간은 수심 100m에서 200m 지점. 낚싯줄은 120m까지 내려진다. 조업은 오징어가 수심 20m까지 올라오는 밤에 본격화된다. 오징어 잡이가 시작되면서 동해의 밤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드디어 오징어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오징어 조업은 집어등 주변으로 몰려드는 오징어를 낚시로 잡아 올리는 채낚기 어업이 주종을 이룬다. 본격적인 오징어 조업을 시작한 지 3시간. 첫 조업치고는 오징어 어황이 그리 나쁜 편이 아니다. 어민들이 오징어를 정리하는 사이 전갱이 떼가 몰려들었다. 집어등 주위에 모인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다.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 또다시 어선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번엔 돌고래다. 돌고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오징어다. 집어등 곁으로 몰려든 오징어는 돌고래에겐 놓칠 수 없는 먹잇감이다. 녀석들은 여러 마리가 협동으로 먹이를 몰아 사냥을 한다. 돌고래를 피해 무리에서 멀어진 오징어는 갈매기의 표적이 된다. 동해는 오징어를 사이에 둔 인간과 돌고래의 치열한 가축장이다. 돌고래가 나타나면 오징어 조업은 뜻하지 않게 막을 내려야 한다.
오징어의 서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고래를 피해 인근 또 다른 채낚기 어선 밑에 수중을 들어가 보기로 했다. (5월) 수온이 올라가면서 집어등을 밝힌 동해는 오징어가 파시를 이루는 시기. 채낚기들이 쉴 새 없이 오징어를 끌어당긴다. 지난해 우리나라 오징어 총 어획량은 18만 9천여 톤. 이 가운데 17만 5천여 톤이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지의 동해안에서 잡혔다. 수입 오징어는 3만 천여 톤으로 냉동과 건조품이 대부분이다. 동해안에서 왕성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오징어. (1970년대) 한 해 평균 3만 9천여 톤의 어획량을 기록하던 오징어는 30년 만에 5배가 증가했다. 어구와 어법의 발달을 감안해도 급격한 증가세다. 현재 오징어는 고등어, 멸치와 함께 가장 많은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3대 어종이다. 특히 다른 어종이 급감하는 것에 비해서 오징어의 증가는 동해 바다 변화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부어류 중에서는 동해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오징어이죠. 그전에는 한때는 정어리가 어느 정도 많이 잡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어리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부어에서는 오징어가 전반적인 동해를 지배하는 그런 어종을 볼 수 있습니다. 동해안의 또 다른 오징어 어항 속초 대포항. 밤샘 조업을 끝내고 오징어 어선들이 돌아오면 항구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오징어 경매는 어선이 도착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59,900원 15수비, 68,900원 15수비, 7번. 과거 명태주산지였던 북위 38도 이북의 강원도 동해안은 1990년 이후 어민 소득의 30%를 오징어가 차지하고 있다. 동해에서 잡힌 오징어는 그날그날 활어 상태로 전국의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동해는 지난 20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80년대 주종을 이뤘던 한대성 어종인 명태가 북상, 그 빈자리를 오징어가 차지한 것이다. 과연 동해바다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달에 한 번씩 동해의 환경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0년간 심해는 0.4도, 표층은 0.8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은 온도 차이가 오징어 어획량의 변화로 나타났다. 온난기에는 오징어들이 많이 잡혔고 한냉기에는 오징어가 작게 잡혔습니다. 특히 80년대 같은 경우는 작게 잡히다가 90년대부터 오징어가 계속 많이 잡히는 시기인데 그 시기와 지금 이 자료를 분석하면은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30년간 수온 변화와 오징어 어획량을 비교하면 놀랄 만큼 일치한다. 오징어와 수온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다. 한 해 7천여 톤의 어획량을 보이는 동해 오징어의 중심지 울릉도. 수온 상승은 과연 이곳 바닷속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해파리다. 녀석은 독성을 지닌 노무라 잎깃 해파리다. 과거 흔히 볼 수 없던 해파리들이 울릉도 앞바다를 찾는 것도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산호 군락지를 무리지어 여유롭게 오가는 녀석들은 도화볼락이다. 주로 남해에서 서식하던 난대성 어종인 도화볼락은 이제 울릉도에서 자리를 잡았다. 전갱이와 고등어는 함께 무리를 이뤘다. 위험을 느끼면 무리를 지어 새를 과시하려는 습성이다. 그런데 전혀 낯선 녀석들이 발견됐다. 산호초와 암초에 서식하는 회갈색 자리돔과 지푸른 비늘이 특징인 파랑돔이다. 둘 다 아열대 어종이다. 옆구리에 7개의 가로띠가 뚜렷한 돌돔은 남중국 해까지 서식이 확인된 종이다. 연한 노란 빛깔의 7동갈 망독도 제주도 인근에서 발견되는 종이다. 산호를 비롯한 흡착생물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북위 34도 이남 제주도와 일본 중부 해안에서 주로 서식하던 아열대 어종들이 북위 37도 이북인 울릉도까지 북상했다. 수온 상승으로 동해가 아열대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길이 1m 이상의 군락을 이룬 해조류는 감태다. 감태 역시 제주도와 남해에 서식하던 아열대 해조류로 이미 울릉도 근해를 넘어 강원도 삼척의 후진항까지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동해 전역에서 아열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난대성 해조류인 모자반 곁으로는 온난화로 인한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다. 갯녹음 현상인 백화다. 갯녹음은 아직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온난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알려져 있다. 울릉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갯녹음이 진행되었다. 이런 동해의 환경 변화는 앞으로 더욱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산소 부족의 위험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지금 분포하는 그런 어종은 사라지고 아열대 어종이 우점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산소의 경우에 우리가 환경 기준을 등급 기준을 산소로도 함유량도 볼 수 있는데 100년 뒤에는 지금 현재는 1급수지만 2급수까지 만약 지금 기울기 값으로 변해간다면 2급수까지 떨어지는 그런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징어는 수온이 상승한 동해에서 어떻게 서식하고 있을까? 수심 100m 이하에서 서식하는 오징어를 관찰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작진은 정치망을 설치해 관찰하기로 했다. 봄철 연안을 찾은 멸치와 학꽁치가 정치망 그물에 걸렸다. 이 시기 그물을 가득 메우는 것은 역시 오징어다. 오징어 떼가 잡혔다. 짧은 일생 동안 동해를 오가며 살아가야 할 운명을 지닌 오징어. 오징어는 거대한 무리를 이루며 일본에서 동해를 넘어 러시아 해역까지 3,000km를 회유한다. 35cm의 작은 몸으로 이미 오징어는 대양을 주름잡고 있다. 오징어의 일반적인 특징은 뼈가 연한 연체 동물이자 머리와 다리가 이어진 두 종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드러운 살 때문에 많은 포식자들이 노리는 먹잇감이 되고 있다.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오징어가 선택한 것은 주변 환경에 맞게 피부색을 변화시키는 변색이다. 오징어는 어떻게 변색이 가능할까? 오징어 변색의 비밀은 피부 표면의 색소포에 있다. 한 마리의 오징어가 갖고 있는 색소포는 200만 개. 삼중막으로 이루어진 색소포가 주변 환경에 맞게 피부색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LCD 액정 화면의 효과와 같다. 오징어는 공격성이 강한 육식 어종이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10개의 다리에 있는 각질 흑반. 이빨도 자신과 같은 크기의 물고기를 잘게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오징어가 사냥에 나섰다. 오징어는 동물성 플랑크톤과 그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모여든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한다. 먹잇감이 결정되면 순간적으로 낚아챈 후 각질 흙반을 이용해 먹잇감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빨을 이용해 천천히 먹이를 잘게 부셔먹는다. 오징어의 또 다른 특징은 후진을 못하는 다른 어류와는 달리 앞뒤로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데 있다. 움직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귀지느러미 아래에 위치한 신경세포 때문이다. 오징어의 신경세포는 인간의 신경세포에 비해서 1000배나 큰 거대 신경세포로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할 정도다. 거대 신경세포는 오징어의 근육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오징어가 시속 40km의 속도를 내고 1년 동안 3000km의 먼 바다를 회유할 수 있는 것도 이 거대 신경세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오징어에 있는 거대 신경세포는 그 오징어가 바다에서 헤엄을 치거나 할 때 근육 운동이 필요한데 오징어의 몸통에 있는 근육을 강력하게 수축하기 위해서 동시에 수축을 하면서 헤엄을 쳐나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징어 움직임의 또 하나의 비밀은 눈 주위 배 쪽에 위치한 누두에 있다. 오징어는 누두에서 물을 뿜어내며 순간적인 추진력을 얻는다. 오징어가 일생을 쉼없이 회유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전 세계의 오징어는 400여 종. 우리나라엔 일반적으로 오징어라 불리는 살오징어 외에도 10여 종이 있다. 외투막 길이가 19cm에 이르며 주로 제주도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흰오징어. 꼴뚜기와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며 우리나라 근해에 고루 서식하는 귀오징어. 주로 서해에 서식하며 등에 두터운 갑이 있어 이름 붙여진 갑오징어 정도가 우리나라의 대표 오징어 종이다. (6월) 울릉도 근해. 오징어 조업이 본격화되는 시기. 그런데 만선을 이뤄야 할 어선에는 좀처럼 오징어가 소식이 없다.
밤샘 조업에도 오징어가 잡히지 않자 어미는 아쉬운 조업을 접는다. 다른 어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새벽 항구에도 오징어가 없다. 오징어가 올라오지 않으면서 업 한 장은 정지되다시피 했다. 정말 진짜 이 울릉도 어민들은 사람들은 다 섬 비우다시피 해야 돼 싶어요. 오징어 없으면 뭐 합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울릉도는. 그리고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오징어 없이 뭐 벌이도 없는데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어디 뭐 육지로 가든지 가가지고 뭐 일을 뭐 어디 가서 노동 일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뭐 이래가지고 울릉도에서는 뭐 올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작년매로 올게도 이렇다 보면은 이 섬 비워야 되죠. 강원도 속초 앞바다의 정치망. 이곳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오징어로 가득해야 할 정치망에는 알 수 없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오징어를 대신해 전에 없던 달고기가 잡혔다. 6월의 한대성 어종인 도루묵도 잡혔다. 이 시기 어민들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어종들이다.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가 많이 잡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동해수산연구소와 함께 연근의 어족 자원을 조사해봤다. 수심 200m 지점에 심해 바닥을 긁어 올렸다. 오징어는 몇 마리만이 죽은 채로 올라왔다. 오징어가 동해를 찾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산 자원이 자율갱신성 자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징어는 단년생 자원으로서 굉장히 자원의 회복이 빠른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자원의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만큼 자원의 멸종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성도 굉장히 큰 종이기 때문에 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 오징어는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갈까? 오징어 어장의 변화는 인공위성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동해를 밝히는 오징어 체납기 어선의 집어등이 곧 오징어 어군 형성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집어등의 위치는 계절별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는 오징어 이동 루트가 된다. 여름철이 되면은 7, 8, 9월 달 되면은 한국 동해 극전선 부근 거의 저희들 북이 한 38도에서 41도 사이 그 전선을 따라서 어선들이 쭉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0월 달 되면은 동해 전 해역에 어선들이 분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어선들이 분포하는 걸 보면은 10월 달이 가장 어선들이 분포가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시기가 최대 어장이 형성되는 시기로 알 수 있고 11월 이후가 되면 다시 어선들이 남쪽에 분포를 하고 북쪽에는 거의 어선들이 없습니다. 오징어의 회유는 계절별 3개 군으로 나뉜다. 가을 발생군은 오키나와 해역에서 발생해 대마 난류를 타고 동해 해역으로 널리 북상. 겨울 발생군은 동중국해에서 발생 해류를 타고 태평양과 동해 먼 바다로 회유한다. 여름 발생군은 5월에서 8월경 발생해 동해안과 일본 근해를 따라 이동한다. 이때 오징어 어획량을 좌우하는 것은 산란장의 여건이다. 오징어의 짝짓기 시기가 왔다. 수컷이 짝짓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좀처럼 암컷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짝짓기가 성공했다. 짝짓기는 수컷이 다리를 이용해 암컷의 몸을 휘감는 형태를 띈다.
수컷은 네 번째 다리를 이용해 암컷의 입 주위에 정자를 붙인다. 오징어 어획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산란장의 온도. 산란장의 수온이 18도에서 23도일 때 알에서 부화한 치어량이 최고를 이룬다. 암컷은 적정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컷의 정자를 이용해 수정을 하거나 흡수를 한다. 산란은 전적으로 암컷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짝짓기를 마친 오징어 수컷은 1년간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 종을 이어가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역할로 제 임무를 다한 것이다. 짝짓기를 마친 수컷 오징어는 숨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른 생명을 위한 양분으로 다시 태어난다. 자연은 순환의 고리에 따라 이어진다. 수컷의 마지막 역할은 제 몸을 자연의 순환에 내어주는 것이다. 오징어의 산란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수심 80m에서 120m 사이에서 이뤄진다. 정자를 받은 암컷은 수란관을 통해 난자를 배출, 수정을 한다. 알의 크기는 0.8mm. 암컷은 한 번에 30만 개의 알을 낳는다. 산란 3일째. 알 속의 새끼 움직임이 조금씩 활발해진다. 4일째, 서서히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한다. 5일째가 되면서 대부분의 알들이 부화했다. 귀지느러미와 다리가 분화되지 않은 치자어는 변태 시기를 거쳐야 비로소 어미와 같은 모양의 치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촉수의 역할이 먹이를 잡거나 짝짓기 시 상대방을 잡거나 적으로부터 방어를 하거나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변태 시기가 지나서 촉수가 분리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기능을 할 수 없는 아직 그 어린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태란 것은 완전한 하나의 생물체로서 자기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와 시기 전과 후는 굉장히 중요한 생태학적인 의미를 갖죠. 남해 연근해 지역, 흰오징어가 예민하게 반응한다. 흰오징어 역시 산란철을 맞았다. 산란을 마친 흰오징어는 지름 2cm의 알주머니를 해조류에 붙여놓는다. 산란 5일째, 흰오징어의 부화가 시작된다. 힘차게 알주머니를 깨고 나오는 흰오징어 치어. 한반도의 바다에 새로운 식구가 태어났다. 흰오징어 치어의 크기는 1cm 내외. 녀석들은 포식자로, 때론 또 다른 포식자의 먹이로 바다를 풍요롭게 하며 1년간의 생을 살아갈 것이다. 망상어도 번식기를 맞았다. 망상어는 암컷의 몸 안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알이 부화한 후에도 새끼는 어미 뱃속에서 자란다. 알이 부화한 지 5개월 후 망상어 새끼가 세상으로 나온다.
암컷이 한 배에서 낳는 새끼는 10마리에서 30마리에 달한다. 난대성인 보라성게도 산란을 시작했다. 성게의 산란은 암컷이 먼저 방란을 하면서 이루어진다. 방란과 동시에 수컷이 방정을 하고 비로소 수정이 된다. 새 식구의 탄생은 바다를 더욱 풍요로운 생명의 공간으로 만든다. (7월) 동해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쳤다. 조업을 못하는 어민들에게 폭풍우는 또 하나의 고난이다. 강원도 중운진항. 태풍은 난류를 끌어오지만 올해는 먼 바다의 너울성 파도로 냉수대가 사라지지 않았다. 오징어 조업에 분주해야 할 7월, 빈배만이 항구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뜻하지 않은 사고까지 발생했다. 11월 20일 동해 22마일 해상. 소형 체납기 어선이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됐다. 연근해의 오징어 조업이 이뤄지지 않자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오징어가 찾지 않는 텅 빈 동해바다는 만선을 꿈꾸던 선원 3명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동해의 주 어종이 된 오징어가 곧 어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금리는 날도 많이 굳히고 태풍도 많이 오고 뭐도 이래가지고 국물 손실도 많이 보고 무대도 안 맞고 가지고 오징어도 많이 안 나고 고기도 많이 안 납니다. 오징어가 주로 보면 동해 이거 주 어종인데 동해가 군이 형성 안 되다 보니까 남해나 서해 쪽으로 조업도 많이 가고 거기에다 뭐 중국 어선들까지 싹쓸이 하는 바람에 요즘 어민들이 뭐 이게 뭐 생계가 위태로울 정도입니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서해 신진도. 오징어 배가 없던 이곳에서 오징어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름밤 서해가 집어등으로 불야성을 이뤘다. 동해에서 사라졌던 오징어가 서해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오징어 소식에 신진도 인근에만 동해 체납기 어선 200여 척이 원정 조업에 나섰다. (7, 8월) 꽃게 금어기와 함께 조업이 중단됐던 이곳이 올해는 오징어로 활기가 넘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비단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2000년 이후 서해에서 오징어가 나타나는 이상현상이 이제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자리하고 있다. 동해는 어항이 나빠가지고 쇠는 어항이 좋기 때문에 쇠 화상으로 하러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그 해마다 한 6년 전부터가 여기 왔는데 그 쇠는 고기가 전에 동해에서 고기가 났는데 또 한 6년 전부터 쇠 고기가 나기 때문에 쇠 오징어 잡으러 쇠에 왔습니다. 7월 서해에서 잡히는 오징어는 하루 평균 20마리 상자로 3만 개. 7월 한 달 동안 전국 오징어 어획량의 70% 정도가 서해에서 잡혔다. 오징어 어류 지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조업을 마친 어선에 갑자기 긴장감이 감돈다.
수조에 바닷물을 공급할 관이 끊긴 것이다. 항구에 도착하는 8시간 동안 활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시간에 한 번씩 오징어가 서식하던 수심 30m 이하의 물로 갈아줘야 한다. 때를 놓치면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는 죽게 된다. 죽은 오징어는 냉장 상태로 위판하지만 활어의 절반 가격밖에 되지 않는다. 동해에서부터 원정조업에 나선 어민들에게는 오징어를 잡아도 경제성을 맞추기 힘든 부분인 것이다. 동해안 같은 경우는 저희 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살릴 때 한 10,000마리 정도 살립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서해 올라가고 이번 여름에 살릴 때는 500마리, 300마리, 200마리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래 살리는 마리수가 적기 때문에 오징어 활어 단가가 4,000에서 5,000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어획량이 결코 작은 건 아니었는데 활어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해로 간 오징어. 과연 동해바다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울릉도 인근의 오징어를 채취해 위 내용물을 분석해봤다. 먹이 분석은 오징어의 서식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지금까지 오징어는 플랑크톤과 소형 어류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은 DNA 분석 방법을 이용했다. 위 내용물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DNA 분석 결과 일부 동물성 플랑크톤이 나왔고 그리고 50%가 넘는 동종인 오징어의 이 DN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오징어를 훨씬 더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일부 동물성 플랑크톤은 이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85% 정도 유사성을 갖는 걸로 보아서 지금까지 분석은 되지 않았지만 몇몇 동물 플랑크톤도 먹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오징어가 동족을 포식하는 양은 통상 10% 이하다. 오징어가 50% 이상의 먹이를 동족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먹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동해안은 평년 수온보다 6도가 낮은 저수온층이 형성됐다. 이 때문에 플랑크톤의 증식이 적어졌고 이를 먹이로 하는 작은 물고기 또한 번식하지 못했다. 결국 동해는 오징어가 살기 어려운 바다가 된 것이다. 무인 카메라를 이용해 동해 바닷속은 어떤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오징어가 활동하는 수심 50m까지 내려가 봤다. 그러나 카메라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잠시 후 정갱이 치어만이 모습을 나타냈다. 동해 바다가 텅 빈 것이다. 그 이유는 해류에 있었다. 북쪽으로 회유 경로를 타고 구로시오를 타고 이제 북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주변에서 구로시오 해류가 이분지돼서 동안난류와 황해난류로 이분지됩니다. 그래서 황해난류가 서해로 들어가고 동안난류가 동해 연안을 따라서 이제 북상을 하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 동안난류의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그 영향으로 황해난류를 타고 오징어의 주 어군들이 서해로 북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해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뻗은 대만 한류가 북상하면서 수온이 상승한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 한류가 발달했다. 이 때문에 대만 한류가 일본 근해로 빠졌고 일본은 서해로 북상했다. 이를 따라 오징어가 서해로 간 것이다. 일본 최대의 오징어 도시인 홋카이도 하코다테. 오리와 오징어를 공유하는 일본은 오징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미 일본에선 오징어가 가장 중요한 어종으로 30년 전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일본 최대 오징어 항구인 하코다테의 상징도 오징어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오징어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하코다테에서 잡히는 오징어 어획량은 연간 3만 5천 톤, 일본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잡힌 오징어는 일본 전체에 공급되고 있다. 하코다테는 밤에는 조업으로, 낮에는 유통으로 늘 오징어가 사람들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코다테의 수산시장. 이 지역의 명물인 이카메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다. 오징어의 내장을 비우고 찹쌀을 넣어 삶는 이카메시는 어민들의 도시락 대용이었던 일본 전통 음식이다. 수산시장 안에선 오징어 손낚시도 이루어진다. 관광객을 위한 일종의 이벤트다. 잡은 오징어는 현장에서 직접 맛을 볼 수 있다. 오징어를 이용해 관광객이 하코다테를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やっぱりね、美味しいです。最高です。まだね、生きてるからね。 하코다테의 오징어 요리 전문점. 13년 전부터 운영된 이곳은 오징어 한 마리로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일본 전역에 이름이 알려져 있다. そうですね、やっぱり函館っていう場所から考えますと朝に水揚げされたイカをいち早く入手できるっていうやっぱり利点を生かしますとやっぱりお刺身ですとか、はい、やっぱりイカそうめんそういったところはね一番お勧めしたいところです。あと鮮度が良ければやっぱりイカのゴロって言います綿函館ではゴロと言いますけども綿肝臓の部分なんですけども、そこなんかはやっぱり鮮度のいいやつじゃないと召し上がってもらえないんでやっぱりそういったものを一緒に召し上がってもらえる、それが一番のやっぱりいいところだと思うんですね。 최근엔 젊은 층을 겨냥한 제품들도 개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먹물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 개발이 하코다테가 오징어의 고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函館がイカの町だっていうことで何かこういいものっていうかいろんなものがイカスミかりんとうだとかイカの炭を作ったおまんじゅうだとかもあったんですけどももうここのお店でここでオリジナルでなんかできなきゃっていうことで考え出したのがイカスミのソフトクリームなんですよ. 하코다테가 오징어 도시가 된 중심에는 홋카이도 대학이 있다. 지난 30년간 오징어를 연구해온 사쿠라이 교수. 오징어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석학이다. 그가 최근엔 오징어 산란과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오키나와 인근에 분포돼 있던 오징어 산란지가 난류대의 확대로 1990년 이후 한반도 남해까지 북상했다는 것이다. 산란지의 북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 연안으로 회유하던 오징어군이 미래에는 동해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まず、おそらく今のところスルメイカ資源はちょっと少し変動期に入ってきているという見方をしています。それから次にですね、また違う魚、例えばサバのような魚が増えてきたときにイカが減る可能性もありますね。ですからただイカだけを見てるわけじゃなくて、その韓国から日本の海の変化、どういうことが起きたらどんな生物が増えたり減ったり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十分理解した上で総合的に管理する、それぞれをですね、そういう中でイカを見るべきであって、イカだけを見てたら多分ものはわからないと思います。 하코다테항. 사쿠라이 교수가 이끄는 북해도대 수산연구팀이 오징어 연구를 위해서 정치망대에 올랐다.
9월 하코다테에서도 오징어가 성어기를 맞았다. 2, 3월 오키나와에서 부화한 오징어는 일본 연안을 따라 북상해 성화가 됐을 때 홋카이도 하코다테의 그물에 걸린다. 오징어 연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다. 오징어가 잡히면 연구팀은 가장 상태가 양호한 녀석들을 고른다. 실험에 사용할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다. 홋카이도대 수산실험실. 항구에서 운송된 오징어로 곧바로 실험이 이루어진다. 최근엔 수온에 따른 오징어의 성장 속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치어 일대 18도의 수온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던 오징어. 수온과 성장 속도와의 상관관계가 밝혀지면 오징어 자원 예측은 물론이고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도 결정할 수 있다. でその結果がもし使えるとしますと、例えば韓国の場合ですと対馬海峡側は暖かいですから、そこに入ったイカは成熟します。でそうじゃなくて東海岸にいる冷たいところにいるのはまだ成熟しないで餌をいっぱい食べて成長するという、そこからその暖かいところに入るメカニズムですね。なぜ冷たいところで成長して、なぜ暖かいところで産卵するのか、その限界の水温というのをやっぱり知りたいということですね。 얼마 전엔 상식을 깨는 또 하나의 결과가 발표됐다. 오징어가 불빛을 피한다는 것이다. 심해에 서식하는 오징어의 눈은 인간이 반응하는 빛의 1000분의 1에도 반응한다. 그렇다면 빛을 이용한 집어등은 어떻게 된 것일까? 체납기의 집어등은 빛이 들지 않는 배밑을 제외하고는 주변 수중을 밝힌다. 체납기 어선의 낚싯줄은 직선으로 배 밑에 드리워지고 이때 불빛을 피해 어두운 배 밑으로 다가온 오징어가 걸린다. 결국 불빛이 아닌 배의 그림자가 오징어를 유인하는 것이다. 하코다테에선 오징어의 불빛 반응을 이용한 새로운 집어등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바로 LED 집어등이다. LED는 기존 집어등에 비해 전력 소비를 30%로 줄이고 오징어 조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효과적인 어획과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LED を使いますと、光の出る方向がある1箇所というか一点を向いて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単純に無駄な光を減らせますっていうところとですね、あとは海水ですので水を通る光っていうのもある程度決まっていますので、 LED ですとその点好きな色を選んでですね、色を選定してつけることができます。 세계의 3대 야경으로 꼽히는 하코다테 야경. 이를 보기 위해 연간 2천만 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 그들이 바라보는 야경의 하나가 바로 집어등이다. 본격적인 오징어철을 맞아 하코다테 체납기 어선들도 조업에 나섰다. 우리와 같은 오징어 조업 방식이다. 일본 최대 어장답게 오징어가 풍어를 이뤘다. 그러나 오징어 자원에 대한 일본 어민들의 생각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法的なことってね、イカ釣り漁業団体でいつかな、去年一昨年からかな、8月いっぱい休んでます。土曜日ね。だけどその前から私たちは休んでます。
生産の資源を保護するためにね。 활어 상태인 산오징어를 판매할 수 있는 양도 하루 70kg으로 제한돼 있다. 판매를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주업을 하지도 않는다. 하코다테는 전문가와 어민 그리고 민간 기업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최소한의 오징어 자원 보호로 일본 최고의 오징어 도시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초 울릉도가 오징어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난류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모처럼 어선들도 분주해졌다. 오징어가 다시 동해에 돌아왔다. 수온 상승으로 동해의 주 어종이 된 오징어.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오징어의 대이동은 동해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동해 어민 대부분이 오징어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오징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오징어가 중요하지요. 우리 전부 먹고 사니까네. 오징어가 나야 우리가 먹고 사이 중요하지요. 오징어 안 나면 어이구 뭐 골아 죽지요. 사실 울릉도는 약 한 80%가 오징어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년도에 비해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획이 부진했기 때문에 조업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 배 같은 경우에 금년도 들어서 실질적으로 출하한 일수가 아직 30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한 일본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에 의한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우리 역시 내년부터 어선별 총 어획량을 제한하는 TAC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시가 불투명한 상태다. 오징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업종들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얘기죠. 이분들의 그 어획량을 최소한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우리가 할당량을 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분들의 그 어떤 통계 수치나 또 요구한 것이 어느 정도 현실이나 자원량 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요구한 현황을 보면은 그 적정한 자원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할당량을 요구하고 있는 또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은 중국 어선이다. 회유 중인 오징어가 북한 해역 중국 어선에 의해 남획되면 동해는 텅 빈 수족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선 3국의 연구 교류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ですからそういった意味ではその研究者同士のこれからの交流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でしてお互いにそのイカを研究するためには増える減るということに対して共有した共通の、ね、研究のベースに考えるべきだと思う。そういう意味ではこれからも研究者交流は必要だと思っています。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게 돼 있고 그 큰 소리 치는 객관적인 근거가 많을수록 자기들 양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많이 지금 불리하다고 보여지고 지금이라도 공동 연구를 하더라도 우리의 그 인적 자원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크게 같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이 뒤처진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이라도 빨리 그 공동 연구를 시작해서 그런 자원학적인 경제적인 측면의 기본 자료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6) 한반도 어류 대이동이 시작됐다. 동해는 대부분의 경제 어종을 쫓아내고 마지막 자원인 오징어를 품에 안았다. 이제 오징어는 살아있는 동해의 상징이다. 오징어로 동해는 풍요로워지고 오징어로 동해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다.
오징어에 있어서 수온 상승은 자원 고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온 상승으로 산란지가 북상한 오징어는 더 많은 자원이 동해를 찾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 오징어는 자연이 건넨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동해의 오징어가 갈 길을 헤매고 있다. 미래 동해 오징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징어가 제 갈 길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